출근 정체가 지날 시간인데 아직까지도 좀 정체가 심해서 이 콜 다니기가 넉넉하진 않네요. 평소와 다르게 정체 시간이 좀 길어. 도로 공사하는 곳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도로들이 좀 막히네요. 그래서 시간 대비 지금 콜을 몇 콜 못 탔는데, 콜비는 아침 시간 좀 4,600원, 4,700원 이렇게 받고 있고요. 평균 1시간에 3콜 정도 탄다고 치면 거의 13,000원 정도 되니까 요즘에 아침 시간에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저번에는 뭐 1시간에 15,000원 정도 됐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13,000원, 15,000원 아침 시간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까운 거리는 없습니다. 거의 먼 거리로 이쪽 구에서 다른 구로 꼭 넘어가는 그런 콜로 뛰고 있는데, 아침 8시에 나와서 5시까지 일을 하고 집으로 이동을 해서 밥을 먹고 다시 일을 시작을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빠지고 한 저녁 7시부터 다시 밤 12시까지 일하는 패턴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 일찍 나오지 말고 점심 피크 시간에 나와서 일을 시작하면 더 낫지 않냐고 말씀하시는데, 8시부터 나와서 시급 평균 13,000원 정도 생각을 하면 그 돈이 한 달 모이면 애들 학원 하나 정도는 더 보낼 수 있는 돈이 생기기 때문에 집에서 죽이고 있는 시간보다는 나와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런 돈이 생기니까, 그래서 8시부터는 나와서 일을 합니다. 없는 건 아니니까요. 누워있으면 몸은 편한데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니까. 날씨는 좀 흐렸어요. 안개인지는 모르겠는데 더운지 모르겠고 배달하기 좋은 그런 날씨예요. 아직 현재로서는. 낮 시간에도 이제는 한여름처럼 그런 더위는 아니에요. 따갑긴 한데 점점 시원한 기가 더 다가오는 계절로 변했죠. 그만큼 배달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실 거고 이제 비수기인 거죠, 이런 시기가. 이런 시기이지만 오늘도 하루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일을 해보면 점심 피크 시간 빼고, 그러니까 10시를 기준으로 해서 10시부터 점심 피크 전까지 하고 피크 끝난 후에 저녁 피크 전까지 요 시간 사이에 수수료보다 이 아침 시간 수수료가 그때보다는 한 1,000원 정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 보면 아침 시간 이 짧은 2시간이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에요. 지금 워낙에 피크 전 타임에는 수수료가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며칠 영상을 촬영하지 못했어요. 블랙박스가 지난번에 정말 비가 안 올 것 같은 그런 날이었는데 저녁 시간에 갑자기 이 폭우가 쏟아진 날이 있었거든요. 비가 올 대비를 해서 나가질 못했기 때문에 뭐 배터리도 그렇고 그냥 다 비를 맞아버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보니까 많이 젖어 있더라고요. 내부도 그렇고. 그래서 드라이기로 싹 말리고 이게 키니까 잘 켜져서 괜찮겠구나 싶었는데, 블루투스는 되는데 영상이 촬영이 안 돼요. 이걸 AS 보낼까 싶었는데 그것도 돈이 들고 고민하다가 그냥 하나를 더 샀습니다. 같은 기종으로. 다른 더 좋은 기종으로 사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 헬멧에 있는 마운트를 다 갈아야 되고 번거로워져서, 그래서 지금 그 새 기기로 찍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 안 되는 거는 비 오는 날 블루투스는 되니까 블루투스로만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메모리 카드 꽂는 그쪽이 계속 물에 젖더라고요. 다른 부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습해지고 드라이로 말리고 하다 보니까 망가진 것 같아요. 이틀 한나절을 블랙박스 없이 일을 했는데요. 계속 이제 영상을 찍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혼자라고는 하지만 어떤 이야기든 저런 이야기든 혼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할 때는 덥고 힘들어도 시간이 언제 갔나 싶을 정도로 지나가면서 일을 했는데, 그 이틀 동안은 아무 말도 안 하고 픽업하고 배달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루하더라고요. 오토바이 운전하면서 지루하고 할 시간은 없는데 하여튼 시간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집에 가서도 항상 찍고 그날 찍은 영상들을 다듬어 놓고 전에 했던 게 모자란 거 좀 더 다듬고 올리고 하는 뭐 이런 일들을 하다가 자고 했는데, 그 일이 없어지니까 또 잠을 일찍 자면 되는데 잠이 잘 안 자지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어차피 자는 시간이 비슷하니까 1시간 정도 더 일을 한 거죠. 그런데도 이 수수료가 조금 다운되어 있다 보니까 평소 버는 그 금액하고 비슷하거나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 영상을 찍고 제가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 떠드는 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든 것도 좀 있고 시간이 지루함도 잊어지고 올리는 재미도 있고 여러 두루두루가 저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이번에 또 블랙박스가 없음으로써 새롭게 느꼈네요.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계속 또 영상을 올리게 되고 그런 재미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 진짜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하고 고맙다는 마음을 또
또 새롭게 느꼈고요. 돈을 쓰기는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새로운 고마움을 알게 돼서 다행이네요. 지금 돈이 들어가는 일이 생겼지만 그 감사하는 마음이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퉁치기로 했습니다. 아까워 한들 그 블랙박스가 다시 살아나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 새로 산 블랙박스를 다시 환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냥 저만의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로 뛰는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지역이 정해져 있지는 않죠. 그래서 예전에는 한남동까지 나가고 서대문 나가서 쭉 한 바퀴 돌아오는 그런 배달을 했었는데 전 노원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한 70-80%는 공릉동 이쪽에서 콜을 받던지 아니면 중랑구 거의 이쪽에서 첫 콜을 받게 되더라고요. 하다 보면 광진구로 튕겨져 나갈 때가 있고요. 이쪽에서 다시 끄고 중랑구 쪽으로 이동을 해서 일을 시작을 하고, 그럼 성동구로 튕겨져 나가게 되면 다시 또 앱을 끄고 동대문구나 이쪽으로 와서 다시 앱을 켜고 일을 하고요. 거절하지 않고 뛰는 구는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이렇게 지역을 가지고 그냥 뛰고 있고요. 그 구역 내에서는 웬만하면 콜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서 띱니다. 수수료와 상관없이. 그렇게 뛰다 보면 끝에서 끝 쪽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상당한 거리가 될 때도 있죠. 중랑구에서 구리 쪽, 구리 한양대병원 있는 쪽이라든가 여기서 도봉구를 가는 거리나 거리상으로 따지면 비슷해요. 구리나 이쪽으로 나가는 콜들은 수락을 하지 않죠. 거절을 하거나 그냥 씹거나. 그래서 대부분 될 수 있으면 제가 원하는 그 구 안에서 타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키로수는 많아요. 하루 뛰는 키로수들이 많은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줄었죠. 용산구까지 쭉 나가서 계속 한 바퀴 돌고 탈 때보다는, 그때는 콜이 배달하다가 들어오면 거절하지 않을 거니까 이쪽 중랑구 신내동 이쪽에 있을 때는 콜이 들어오면 확인을 했죠. 왜냐면 구리로 가는 콜들을 많이 주니까. 면목동 쪽에서 사가정역 쪽으로 가다 보면 이게 광진구로 쭉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때 확인하고, 운전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늘어난 거죠. 콜 들어오면 그냥 수락해버리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번거롭게 생겼는데, 그래도 그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하니까 피로도도 줄고 그만큼 뛰는 키로수가 줄게 되니까 오토바이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는 비용들도 좀 줄어들고, 한 번에 몇십만 원씩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소모품비가 그래도 1년을 따져서 계산을 하게 되면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니까 금전적으로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인해서 내가 가고 싶은 구를 가려서 받다 보니까 그런 상황은 벌어지죠. 아예 앱을 처음부터 끄면 모르겠는데 반대 방향으로 줄 콜을 기다리면서 콜을 거절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한 3콜 계속 연속해서 거절을 하게 되면 페널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콜사를 죽이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저번에는 키고 이동을 하는데도 아예 콜이 안 들어와서 넘어와서 일을 할 때도 있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구로 튕겨져 나갔다고 하면 기대 때문에 켜놓긴 하는데 그런 기대하지 말고 아예 앱을 끄고 이동하는 게 속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도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게 그래도 그냥 가는 게 아깝잖아요. 그 시간이. 그래서 켜놓고 오다 보면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콜을 줘서 수락하지 않고 거절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페널티로 또 계속 또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고, 페널티 받는 시간이 그냥 콜이 없어서 그런 시간보다 페널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간을 보내면, 같은 20분을 보내도 그 페널티 시간이 저에게 엄청 크게 느껴져요. 나한테만 그러는 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나한테 불합리한 대가가 돌아왔을 때 되게 민감해지잖아요. 그런 시간 부분들이 나한테만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근데 분명히 뇌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거. 회사를 다니다 보면 회사에서 나만 불합리한 대우를 해주는 것 같고 그럴 때가 느낄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예전에도. 그런데 다니다 보면 알아요. 회사에서는 그렇게 한 개인한테 신경을 써서 불합리하게 해주고 말고 할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들에 대한 수익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지, 이 사람한테 특별하게 불합리하게 해줘야겠다, 특별히 잘해줘야겠다, 이런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나한테 불합리한 대가가 돌아오면 거기에 민감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사내 정치에 끼지 않는 이상 내부적으로 정치가 이루어지잖아요. 누구의 라인이니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지금 쿠팡의 이 페널티가 꼭 그래요.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페널티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엔 꼭 나한테만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회사나 이런 거에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저희 집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이들한테서 나오죠. 한 번은 저희 첫째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자기만 미워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속상한 게 차라리 우리 아이가 엄마는 자기를 덜 좋아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래도 덜 속상했을 텐데 자기만 미워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좀 더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엄마나 아빠나 누구나 그 자식을 편애하진 않잖아요. 거의 같은 생각이고 같은 마음으로 다 대하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느끼지를 않나 봅니다. 그래서 엄마는 자기만 미워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연구 결과에 나온 이야기인데 사람이 교통사고를 나거나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물리적인 상처를 입어서 고통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 고통을 느낄 때 움직이는 뇌가 있는데요. 마음의 고통, 뭐 이별이라든가 친구들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고통들이 느껴질 때 마음 아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마음 아파할 때에 움직이는 뇌를 보면 교통사고 났을 때 물리적인 상처가 났을 때 고통을 느끼는 뇌의 부분이랑 같은 부위가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하드웨어 쪽은 같은 거죠. 고통의 방법은 다르지만 같은 거죠. 허리 디스크도 있고 목 디스크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는 게 근육 이완제라든가 같이 함께 주는 게 진통제거든요. 아프니까. 진통제는 내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그리고 여기에 직접 치료를 해주는 약이 아니죠. 그 고통을 담당하는 영역의 뇌를 마비시켜주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해주기 위한 약이잖아요. 마음의 고통, 이별 막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 때 진통제를 먹으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을 때 다른 연구자들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거에 대한 반론의 연구를 다시 한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반론의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는 처음에 내놓은 그 연구 결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진통제를 먹게 되면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더 확실시하는 연구가 돼버렸죠. 그래서 그 결과가 확실하게 완료가 됐어요. 그건 내가 어떠한 마음의 상처를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건 교통사고 났을 때만큼 그런 고통을 같이 느낀다는 거죠. 우리는 교통사고 난 사람한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아프고 다리가 부러져 상처들이 보이고 아파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일 때는 주사를 주거나 진통제 약을 먹게 해주거나 그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도 안타까워하고 위로해주고 그래 얼른 나아라. 힘들겠지만 얼른 나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거나 하면 내가 대신 해주기도 하고 배려가 생기잖아요. 물리적인 상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난 진짜 마음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 교통사고 난 사람한테 해주는 그 배려에 해주긴 해줘도 건성으로 해줄 때도 많고 뭐 10분의 1이나 해줄라나 20분의 1이나 해줄래나 그냥 술 한잔 먹고 잊어라. 어떨 때는 치료가 아니라 배려가 아니라 너 그 성격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위로가 아니라 더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도 있고 근데 저희 아이가 그렇게 느낄 때는 엄마가 자기만 미워한다고 느낄 때는 우리 아이도 학교에 다니고 하면서 자기 사회 내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뭐 어떠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안에서의 자기 마음의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힘들고 그 고통은 물리적이진 않지만 교통사고 난 만큼의 통증을 느끼고 있는 건데 뇌에서는 근데 거기에 엄마는 항상 우리 아이한테 따뜻한 배려나 위로나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너 숙제해라 학원 가라 놀다가 빨리 들어와라 밥 먹어라 계속 아이가 하기 싫은 그걸 계속 강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아파 죽겠는데 계속 엄마가 그런 얘기만 하니까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하는 말이긴 한데 아픈데 자꾸 찌르라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계속 움직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너 이거 안 하면 유튜브 너 못 볼 줄 알아. 너 이거 안 하면 못 할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이들은 뭔가 자꾸 안 하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뺏기니까 그거만 해버리려고 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거꾸로 너 이거 잘하면 뭐 해줄게
너 이거 잘하면 아빠가 뭐 사줄게. 그럴 때는 아이가 그것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잘하려고 뭔가 계속 찾아내고 하더라고요. 같은 공부를 하는 건데, 근데 이 엄마가 계속 아이들과 부딪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저도 말은 쉽게 이렇게 하지만 계속 지내다 보면 어떨 땐 저도 그런 말을 해요. 그거 그렇게 안 하면 너 진짜 이거 못할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뭘 잘하면 뭘 해줄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얻을 수 있는 뭔가를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을 하게 됐고요. 뭐 다 그렇게 할 수 있고 항상 그렇게 한다 그러면 가정이나 사회나 어떤 뭐 큰 트러블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라는 이유로, 제가 아빠라는 이유로 그런 마음의 상처, 통증을 그냥 묵살하지 않고 그 상처의 치료가 될 수 있는 따뜻한 말을 엄마와 아빠로서 전달을 해주고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런 걸 알고 살아간다 그러면 좋겠어요. 저도 회사를 다녀봤고 이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봤고 경력직으로 다른 회사에 이직한 적도 있고요. 근데 그 이직을 생각할 때 이유 중에는 다른 이유들도 여럿 있었겠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모두 나를 원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뿐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이직을 생각할 수도 있죠. 좋은 점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정말 그 회사에 오랫동안 남고 싶고 생활을 하겠죠. 우리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든 자기 사업을 하든 할 텐데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의 통증을 알고 따뜻한 말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해 나간다 그러면 그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일하게 자기를 위해서 배려해주고 위로해준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 아이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을 좋아하게 될 거고 원하게 될 거고 그렇게 위로받은 사람이 그렇게 위로해준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사람들이 엄마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와 같은 뇌가 반응을 한답니다. 엄마라는 단어는 항상 그렇잖아요.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유일하게 내 편이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날 위로해주고 배려해준 사람이 엄마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엄마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것 같은 뇌가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엄마라는 단어를 그리고 아빠라는 단어를 그런 뇌가 아니라 맨날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으로만 남는다 그러면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성장 말고 정말 따뜻한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좋아하고 어디 가든 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회사에서 그리고 어떤 사회에서나 나만 미움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직장 생활이 아닌 자기 사업을 하고 오너가 된다고 치면 자기 직원들의 마음을 그렇게 알아주고 그 상처에 진통제 같은 사람이 되어준다 그러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은 어디로 이직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냐고요. 정말 이 사장이라는 그리고 이 오너라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엄마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뇌의 움직임을 갖는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데로 이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 회사가 더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냐고요.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하지 않겠나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계속 끊임없이 우리도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쉽지만은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저는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우리 아이 엄마하고도 계속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10시 되니까 콜이 죽네요. 요즘에 비수기가 확실히 많네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면 여기서 받는 거는 어디를 갈 수 있겠다, 뭐 구리로 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 위치가 있거든요. 근데 좀 전에는 그 위치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받는 콜은 그래도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라는 그 곳이었는데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거기서도 구리를 보내는 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소를 해버렸는데 그 콜 이후에 계속 콜사를 시켜서 없네요. 10시 25분인데 한 20분 가량은 중랑구에서 동대문구로 왔다가 다시 노원구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콜은 동대문 그쪽이 좀 있긴 한데 점심 시크 시간에 종로구나 중구 이쪽으로 콜을 빼더라고요. 결국에 금호동 성동으로 나가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남동 나가게 되고 용산구 나가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좀 있으면 11시니까 그때쯤 되면 이쪽에서도 점심 피크에 걸리니까 이쪽 구에서 타는 게 아무래도 저한테는 유리하죠. 5시에 정도에 저는 들어와서 다시 식사를 하고 나가는 패턴이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노원구로 가고 있는데요. 콜이 이렇게 없네요, 요즘에. 네, 드디어 콜이 떴습니다. 지금 11시 40분이 좀 넘었는데요. 이때쯤 되면 콜이 들어와서 계속 뒷콜을 주면 좋은데 기대를 해보면서 콜을 출발합니다. 콜비도 확실히 내려갔습니다. 점심시간 전까지는 3,000원대로 계속 갈 겁니다. 그 콜비라도 계속 연결해서 주면 동네바리에서 연결해서 주면 잘 탈 텐데 조금 비싸면 구리로 넘어가고 뭐 이러니까 그런 게 좀 짜증나죠. 네, 다음 콜이 들어왔는데요. 슬금슬금 끌고 가는 냄새가 납니다. 배달지가 제기동인데 신설동 쪽을 제가 많이 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동대문 쪽에서는 종로구, 중구, 성동구 이쪽으로 끌고 나갈 것 같은데 다음 콜을 한번 보고요. 다음 콜이 이쪽 방향으로 아니면 아예 끄고 다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끄고 이동하는 시간들이 잦으면 콜사랑 똑같은 거예요. 아쉬운데 예, 거의 다 와가니까 다음 콜이 들어왔는데요. 다행히도 다음 콜 배달지는 청량리역 쪽이라서 받았습니다. 뒷콜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들어와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 제가 이거 거른다고 그렇게 거르는데도요. 이 멀티콜 사이에 숨어있는 배달지라서 결국에 교문리를 나가게 됐습니다. 이게 단콜로 교문리로 찍혀 있으면 아마 안 잡았을 텐데 이 멀티콜에 딱 숨어 있어서 걸른다고 걸리는데 이렇게 안 되네요. 앱을 다시 끄고 넘어와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늦어지니까 또 콜 거리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새벽으로 갈수록 콜을 주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과속을 하게 되는데 새벽 시간에 일할 때는 다른 차들도 그만큼 빨리 달리고 저도 빨리 달리고 또 신호도 잘 안 지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날 위험성이 커지더라고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렇게 달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내 몸은 손은 스로틀을 땡기고 있더라고요. 끝나고 나면 항상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고 하는데 막상 그 상황에 가서 콜을 타기 시작을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상황이 돼버리니까 뭐 시간이 심야로 갈수록 저 배달하는 저 입장도 마찬가지고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파시는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시고 이제 몸이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는 그런 시간이 돼 가죠. 이 일을 하다 보면 혼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감정 노동을 할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저한테 전화할 수 있는 상황 그런 게 없어요. 거의 다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게끔 돼 있고 직접 예전엔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할 수가 없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고객센터를 이용을 해서 전달을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객하고 저하고는 뭐 대면해서 직접 전달을 할 때 그때 트러블이 생겨서 싸우거나 말다툼을 하거나 감정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고객센터에서 다 통해서 해주니까 그런 것들은 쿠팡이 라이더를 위한 입장에서 잘 해주는 것 같아요. 배달 업무에만 열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고 예전에는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만 사진을 찍어 줬는데 지금은 무조건 배달 완료를 칠 때 사진을 찍게 돼 있으니까 문 앞에 놓고 그냥 가더라도 항상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기 때문에 뭐 잘못 놨던 어쨌든 간에 콜센터에서 저희한테 어디다 놨냐 뭐 물어볼 것도 아니고 사진이 항상 전송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저희한테 따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거나 하는 그런 불편함들이 해소가 되는 거죠. 시간적인 부분이나 불필요한 시간들이 줄어드니까 업무적인 거에서 봤을 때는 쿠팡이 다른 배달 플랫폼보다는 좀 선두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감정노동을 그러니까 하는 거는 사장님, 매장 사장님들하고 아니면 종업원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나요. 뭐 내가 참든 그쪽에서 참든 참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그런 쪽에서 일어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오래될수록 피곤하고 그런 건 알겠어요. 그리고 하루 동안 일을 하면서 잘못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셨겠죠. 주문번호를 잘못 알고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 배민 걸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신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짜증이 나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가서 픽업을 할 때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그러면서 좋게 들어갔으면 그거에 대한 반응을 좀 좋게 보여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짜증이 나 있었으니까 쿠팡만 봐도 뭐 짜증이 날 수 있는 거고, 근데 제가 그렇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번호 확인을 해달라고 하는 말이 번호 확인하세요 이렇게 딱 냉철하게, 그리고 지금까지 짜증이 났던 상황이 너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상황인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좋게 들어갔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거 기분이 너무 상하잖아요. 항상 그런 부분에서 제가 또 참아야 되는 거고, 가지고 나오면서도 화는 나지만 또 참고 나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감정 노동으로 분리가 되는데, 저는 거의 모든 것들이 총량의 법칙을 따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뭐 지갑 속에 돈처럼 지갑 속에 10,000원이 있으면 그 10,000원을 뭐에 쓰든 어떤 걸 쓰든 간에 쓸수록 그 10,000원이 없어지잖아요. 지갑 속에 돈 10,000원이. 그것처럼 이 총량의 법칙을 모든 것들이 따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안 따르는 것도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감정인 것 같고, 감정은 기분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 감정들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생겨나서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에 특별한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의지력도 저는 총량의 법칙을 따른다고 생각을 해요. 출근을 할 때 오늘 이만큼의 의지력을 갖고 나왔는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참아야 될 상황들이 꽤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뭐 아까 사장님처럼 그런 상황, 그럴 때마다 제가 화를 내지 않고 참고 뭐 이렇게 할수록 제 의지력, 오늘 아침에 가지고 나온 의지력이 점점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아까도 제가 사장님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제가 가지고 나왔던 의지력이 아직은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의지력 때문에 참고 나와서 일을 계속 한 거지, 만약에 다른 부분에서 내 이미 의지력을 다 잃고 그 식당에 들어가서 픽업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었다 치면 아마 제가 그 사장님한테 왜 나한테 짜증을 내느냐,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느냐 다툼이 됐겠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이 총량의 법칙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장님도 분명히 알고 있을지 모를지는 모르지만 그분도 어느 정도의 의지력을 가지고 나와서 식당 일을 하시고 계실 텐데, 그래도 조금 남아 있으니까, 거의 바닥날쯤 됐으니까 그래도 그 정도로 저한테 얘기를 하셨겠죠. 그 정도의 투명함으로. 아니었으면 아예 저하고 싸우자는 판으로 제발 좀 이거 쿠팡 너희들은 이것 좀 제발 확인 좀 하고 가져가라 막 이렇게 해버렸겠죠. 그러나 그래도 의지력이 남아 있으니까 저한테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고 번호 좀 잘 확인하라고 투명스럽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래요. 뭐 상황이 그런 감정 노동에 제 의지력을 다 쓰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 뿐인데, 만약에 다 그걸 일을 하면서 다 소진했다 그러면 들어가서 쉬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식당 사장님들이랑도 싸울 수가 있고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들이랑도 싸울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제가 참을 수 있는 의지력이 그래도 다 소진을 안 한 것 같아서 그 사장님도 하루 종일 기분 나쁜 감정들을 계속 받으셨을 텐데, 만약에 그게 총량의 법칙을 따른다 그러면 그 기분 나쁜 감정들이 계속 쌓여서 이제 바닥이 났으면 더 이상 나쁜 감정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계속해서 쌓이죠. 계속 나쁜 감정이 계속 유지가 돼요. 결국에 끝까지 가는 거죠. 쌓이고 또 해서. 그래서 결국에 제가 들어갔는데 그 나쁜 감정 때문에 저한테 똑같이 화를 내신 거고, 알겠어. 근데 알겠는데 나도 그 기분은 알겠는데 꼭 그렇게만
해야만 했나 싶은 거죠. 아니면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야 되나? 사장님 뭐 오늘 저한테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기분이 상하니까 딱 얼굴을 봤는데 그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으시더라고. 오늘 완전 나 기분 안 좋아. 니네들 때문에 기분 안 좋아 지금. 막 음식 픽업 잘못해가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오늘 진짜 기분 안 좋거든. 막 이렇게 써 있어요 얼굴에. 그럼 제가 그거를 이미 들어가면서 보고 사장님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야 이게 좀 저한테 덜 했을라나요? 그렇게 물어봐 드렸다 그러면 사장님이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에요 아무 일 없어요 뭐 이렇게 거짓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번 제가 물어봐 줌으로써 자기가 지금 기분 나쁜 이유를 한 번 더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일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나한테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들어온 이 사람은 나한테 기분을 나쁘게 한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는 순간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냉철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죠. 내가 기분 나쁜 건 지금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아셨을 테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야 제 의지력을 더 안 까먹는 일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부부로 살면서 부부싸움 없이 평생을 산다는 거는 전 되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렇다고 UFC 하듯이 파이터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언쟁을 하죠. 저희는 거의 부부라는 사이가 친한 사이고 가깝고 편한 사이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사이가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거나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펼칠 때 보면 제가 참아야 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을 수 있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력을 쓰질 않고 화를 내거나 하는 상황들이 좀 많죠. 그럴 때마다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고 결국에 후회를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회피해야 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3분이라도 밖에 나와 있거나 잠시라도 그 자리를 회피해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그 상황을 만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밖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밖에서는 물론 그 의지력을 쓰려고 해도 이미 내 의지력이 바닥이 났을 때 그런 불씨가 튀면 폭발하듯이 일어날 텐데, 그때 정말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자리를 회피한다 그러면 그런 후회할 행동들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부부 싸움이 커지지 않는 이유는 이 일을 하든 예전에 일을 했든 아이들 학원 문제나 이런 돈 문제 때문에 언쟁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커지지 않는 이유가 일을 하러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그 순간에 더 이상 거기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서 일을 하게 되고 또 늦게까지 일을 하고 들어가니까 그 순간에서 벗어나서 12시간 이후에 들어가서 다시 만나게 되면 그 아침에 있었던 그런 언쟁이나 불편한 상황들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어 있죠. 저도 그렇고 아이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내가 출근을 해서 나오게 되면 좀 몇 콜 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학원을 보내자고 얘기를 했을 때 무슨 학원을 또 보내냐, 몇 개씩 더 보내려고 하느냐, 내가 도대체 뭐 얼마를 더 벌어야 되느냐, 야 이 상황에서 애들한테 다 쓰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저도 화를 내게 되잖아요. 그러지 말자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나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순간에 내가 그 화를 낸 이유가 그 사람이 학원을 보내자고 해서 화가 난 건지, 경제적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게 화가 난 거지, 아이들을 위해서 학원 보내자고 하는 일이 제가 화를 내야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게 기분이 안 좋고 화가 나는 건데, 아이 엄마가 학원을 보내자고 하니까 거기에 내 기분을 맞춰서 화를 내게 된 거더라고요. 절대 아이 엄마가 학원 보내자고 하는 상황은 내가 화를 내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돼요. 결국에 그 짧은 시간에 계속 언쟁을 하지 않고 나와서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뭐 카톡을 보내든 문자를 보내든 전화를 하든 미안했다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풀어지게 되고 그 언쟁에서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그렇듯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 결국에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 입장에서는. 뭐 다 그렇진 않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부부싸움이 커지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 집 사정으로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어떨 때는 그런 부분은 참 좋다. 일찍 나오고 늦게 들어가니까 아 이런 건 좋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가 아침 8시에 콜을 켜서 5시까지 일을 하고 저녁을 먹고 다시 7시에 일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거의 제 루틴이죠. 9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요. 저는 점심을 안 먹고 일을 하니까 거의 9시간 동안 그냥 쭉 일을 하게 되는데 12만 원을 기준으로 위아래, 그리고 저녁에는 7시부터 자정시까지 12시까지 5시간을 일을 해서 총 거의 한 14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저녁 7시에 일을 시작을 하게 되면 12시까지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수수료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입을 보면 20만 원 정도를 하게 되는데, 넘을 때도 있고 조금 모자랄 때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일하는 시간으로 따져서 말고 그냥 금액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수입인데요. 총 일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엄청 안 좋은 수입이죠. 거의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안 해도 되니까,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한 거고 해야 되는 거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벌고요. 요즘에 좀 비수기라서 좀 덜 벌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그 정도 수입을 했고, 이번 콜을 이제 마지막으로 일을 접겠습니다. 배달하시는 모든 라이더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마무리를 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